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주말 사이 헌법기관인 법원을 에워싸고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현직 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과 취재진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출입문과 시설을 파괴하며 침입한 폭도들은 법원 내부의 상세한 구조를 누가 알려줬는지 먼저 CCTV 서버를 찾아 파괴한 다음 영장 판사 집무실에 있는 층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요.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한 나머지 세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시위대는 곧장 차은경 판사를 겨냥했습니다.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는 상대적으로 경찰 경비가 느슨한 법원 후문을 노렸고 망설임 없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습니다. 1층 당직실로 들어간 뒤엔 법원 내부를 비추는 CCTV 서버부터 찾아 물을 부어 망가뜨렸습니다. 전문거해. 나와, 전문거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작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부수고 정문을 열어 100여 명이 난입한 뒤엔 아예 작심하고 법원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누군가 지시를 내리고 여기에 동조하며 폭도들이 덮친 곳은 영장 전담 판사의 집무실에 있는 서부지법 7층이었습니다. 1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법원 내부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테러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던 겁니다. 다만 당직 법관이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집무실은 9층이었고 폭도들이 덮치기 전 미리 법원을 빠져나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서 체포된 46명 전원을 포함해 주말 사이 현행범으로 붙잡힌 시위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도가 된 이들 90명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특히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넘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법원에 침입했을 당시 무방비 상태의 서부지법 직원들은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지금까지만 해도 7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법원은 폭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건네받은 건 지난 19일 새벽 2시 53분. 6분 뒤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고 언론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위대가 법원 경내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발부됐어요. 조지러 가야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었습니다. 불과 7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소화기를 내던지며 법원 창문과 출입문을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법원 내부로 들어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았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당시 법원에는 직원 약 2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층에서 음료 자판기로 문을 막으며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시위대가 법원 1층 민원실부터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 직원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방화벽까지 작동시켰습니다.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은 채 1시간가량 몸을 숨겼던 직원들은 시위대가 물러난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대피했습니다.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를 해서 신병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시위대를 내쫓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고 새벽 7시 반까지도 법원 밖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피해는 7억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극우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며 폭동에 가담해 법원 침탈을 생중계했고 전광훈 목사는 뒷배를 자초하며 이들을 부추겼죠. 헌법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소요죄나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부수고 판사를 위협한 폭동은 극우 유튜버들이 생중계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이들은 단순 중계방송을 넘어 노골적으로 폭력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뭔 증거인멸을 해? 차은경 어디 있어? 야, 이 차은경. 지금 다 전쟁이야 지금. 폭도 무리에 합류해 법원 창문에 병을 던지고 경찰을 밀어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야, 국민정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유튜브로 방송된 폭력 선동 장면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폭도들에겐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에 적용하는 소요죄, 나아가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결 행위,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이죠. 폭동의 배후에는 정광훈 목사와 그 세력이 있다는 비판도 빗발칩니다. 정광훈 목사는 실제로 폭동 전 집회에서 폭도들이 면죄부처럼 내세우는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부지법으로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며 구치소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폭동을 선동하고 기획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뿐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 등 공권력을 향해서도 집단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을 흔들며 전복시키겠다고 협박했는데요. 경찰은 체증 영상과 통신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며 폭동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성기를 든 남성이 경찰 버스 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위대들은 경찰 버스 문을 열고 아예 경찰을 끌어내려 합니다. 경찰관이 버티자 시위대는 하나둘 모여들어 경찰관을 둘러쌉니다. 오히려 폭력 경찰이라고 외쳐댑니다. 경찰관이 경찰 버스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시위대는 더 거칠게 경찰관을 끌어내려 합니다. 시위대가 경찰 공권력에 거침없이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시위대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지금 저게 공수처야? 공수처 관계자들이 탄 차량을 도로에서 둘러싸 멈춰 세웠고 앞 유리창은 스티커로 뒤덮었습니다. 차량을 두드리는 등 위협은 더 심해집니다. 바퀴에 바람 빼! 마치 검문하듯 운전석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 욕설을 해댑니다. 차량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더니 뒤집으려고까지 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시간가량 폭도들의 위협 속에 차에 갇혀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경찰도 시위대 방해 탓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위대 공격으로 차량은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공수처 차량은 타이어 곳곳이 이렇게 찢겨 내려앉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처럼 폭도로 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까지
공권력을 무차별로 공격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버들은 현장 영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고 탑승자 진술을 마쳤다며 폭력 가해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폭력 상태로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법치를 흔드는 폭력과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는 다음 공격 대상으로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찍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시위대는 헌법재판소로 행진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벽을 둘렀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담을 넘어 헌재로 침입해 붙잡혔고 쇠지렛대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히는 등 3명이 체포됐습니다. 헌재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장을 들고 가더라도 그때는 제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이런 폭력보다도 더한 거로. 온라인상에서는 유리창을 깨도 복구가 가능해 의미가 없다.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는 등 헌재 공격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던 날도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방향에 설치된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흔들어대고 버스 위로 올라탔습니다. 심지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아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폭력 시위 과정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30여 명이 다쳤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거리 시위를 넘어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해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만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불법 난동을 벌인 사람들을 예외 없이 전부 다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뒤에서 이런 행위들을 교사하는 거죠. 선동한 사람들도 다 엄하게 처벌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는 외곽 경비 강화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치에 도전하는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치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선 법관들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한변호사협회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긴급 회의입니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이어온 대법관들에게도 이번 사태가 충격이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특히 이번 사태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돼서는 곤란할 거라며 불법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회의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재는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일선 법관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 집무실인 법원 청사까지 침입해 쳐들어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있다는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문제 삼으면서 법원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공격에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한변협도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됐다며 가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구속 이후에도 연이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공수처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조금 전인 오후 6시 40분쯤 언론에 공지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는데 현재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 2대가 오후 3시 20분쯤 이곳 정부 과천청사를 떠났는데요. 약 17분 만에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차량 한 대는 공수처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한 대가 돌아오지 않아 강제 구인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 중이던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확인하면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습니다. 4시간 넘게 강제 구인이 시도 중인 셈입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검토한 건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 조사를 제외하고 16일과 17일, 이어 구속된 뒤인 19일과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특단의 조치를 꺼내든 겁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내란 사태를 주도한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대 2월 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후반 열흘 정도는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겨줘야 합니다. 그 시간을 빼면 이번 주, 한 주가 남은 셈인데요. 윤 대통령 구속까지 성공한 공수처는 대면 조사로 혐의를 탄탄히 다진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싶기 때문에 주 초반인 오늘 정도에는 첫 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만 강제 구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기대했던 효과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실제로는 진압복도 없이 맨몸으로 대응하다 폭행당하고 다친 경찰관이 50명이 넘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도 동의하기 어렵다, 물타기해선 안 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분노한 이유를 이해한다며 시위대를 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와 달리 과잉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 당시 경찰은 방패와 3단봉을 들고 헬멧까지 착용해 완전 진압복을 착용했습니다. 반면 서울 서부지법 앞에선 보호복 없이 방패만 들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 비판을 의식해 보호복과 최루액 없이 맨몸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위대에게 곳곳에서 폭행당했습니다. 법원 담장을 넘은 폭도 300여 명 중 100여 명이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들어갔고 20여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져 경찰 51명이 다친 겁니다. 차량 바퀴에 깔려 발이 부러지거나 유리병에 머리를 맞아 10cm를 꿰매는 등 7명이 중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발부한 게 불공평하다고도 주장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묵살하고 성렬산성에서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출석도 구속영장 심사도 선거 기간까지 이어진 재판에도 출석해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악질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내란 혐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반박 논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과잉 진압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비리지만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내란이라 범죄의 중대성이 더 크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는 황당한 주장에 더해 국민의힘은 경찰이 아예 길을 터줬다는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경찰은 길을 터준 게 아니라 이미 법원 내부까지 장악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잠시 철수했던 건데요. 국민의힘은 폭동의 책임을 경찰에 뒤집어 씌우려고 도 넘은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출입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경찰은 인간띠를 만들어 이들을 막아서다 지휘관이 손짓하자 철수합니다. 이어 법원 난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경찰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냥 진입로를 어떻게 열어주고 있어요.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시위대가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이른바 경찰 자작설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출입문 앞 경찰 철수 직전 장면입니다. 경찰이 지키는 문 안쪽에서 이미 들어간 시위대가 우리문을 두드리고 경찰이 깜짝 놀라 뒤돌아 시위대를 확인합니다. 시위대가 이미 유리창을 깨고 법원 청사에 들어가 내부를 장악한 겁니다. 사법부 뭐가 들었다. 왜 보수를 분노하게. 유리를 깨고 시위대가 진입하는 바람에 청사의 출입문도 아마 무너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MBC에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철수했다며 국민의힘 의견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미 앞뒤로 포위돼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빠졌던 거죠. 법무부와 대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중대 범죄에 대한 엄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법원 앞 시위대에게 체포된 이들이 곧 훈방된다고 안심시켰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 훈방 발언이 폭동의 요인이 됐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좌파 카르텔이라며 또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색깔론을 내세워 근거 없는 맹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야당은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울 서부지법 앞 시위대에게 법원 담장을 넘었다 체포된 이들은 곧 훈방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출국한 윤 의원은 미국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훈방 발언이 폭동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억지 선전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구속영장이 새벽 3시인가 떨어졌고요. 그것은 그 전날 9시, 10시 사이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떨어져 있어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자신이 경찰의 전화에 시위대의 신병 처리에 대한 민원을 알아봐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한테 해서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지. 이어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극우 난동 세력과 다를 바 없이 서부지법은 좌파 카르텔의 근거지라는 색깔론을 동원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먼저 대통령 관저 앞 길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윤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극우 성향 집회에 출석해 90도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 이게 우리가 성스러운 전쟁을 통해서 깨부숴야 할 1호 검은 카르텔.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시위대를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폭동을 부추겼다며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여당 중진의 전화는 강한 압박이 됐을 거라며 전화기 잃어버리지 말고 잘 귀국하라고 비꼬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훈방을 약속한 적 없다며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장이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야당은 윤상현 의원이 경찰을 압박한 것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경찰의 전화에 법원 담장을 넘었다 체포된 시위대에 대해 물어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하고 했더니 이분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한 다음에 석방될 거라고 해서 윤 의원의 전화 상대방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번호도 모르는 윤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던 겁니다. 22시 51분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윤상현 의원님이시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뭐 잘 부탁드린다 이런.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서울 강남서장은 윤 의원의 훈방 발언과 달리 절차대로 조치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윤 의원의 청탁성 민원 전화, 또 극우 유튜버들의 폭동 선동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폭동이 일어난 걸 시위대가 아닌 경찰 탓으로 돌렸습니다. 폭도들이 난동을 부릴 걸 예측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왜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차벽을 왜 안 세웠어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도들이 잘못했다는 걸 내가 폭동을 일으킬 줄을 인정하잖아요. 몰랐다는 겁니다. 한 여당 의원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난동인 것 같다며 시위대를 감싸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침입 장비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얼핏 봐서는 소화기 집어던져서 유리창 깨고 하는 거는 상당히 우발적인 행동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놓친 가담자들에 대해선 마스크나 신체 특징, 옷차림과 색상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그야말로 물 만난 극우 유튜버들은 교묘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을 누비며 과격해진 분위기에 기름을 붓고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 올리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도들이 단시간에 서부지법을 침탈할 수 있었던 배경엔 극우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성과 욕설로 시위대의 주목을 끌며 시위 분위기를 격앙시켰습니다. 112 신고할까요? 독직 폭행! 그분 아니신가요, 우리 유튜브? 이분 유명하신 분인데. 또 자신들이 독립투사라도 된 듯 시위대를 보호하겠다며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들을 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경찰들 찍고 있어야지 경찰들이 함부로 못해요. 여기 유튜버 몇 명 없어가지고 제가 찍고 있어야 돼요. 내란 옹호 세력에게 극우 유튜버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맹신자들을 양산하고 성찰 능력이 마비된 극렬 지지층을 결집해주는 구심점인 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만큼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서부지법 이렇게 파괴된 뉴스를 유튜브로 접하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점점 과격해지는 시위와 자극적인 발언은 고스란히 유튜버의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마음님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의 슈퍼챗에 갑자기 힘이 납니다. 폭동이 끝나자마자 각종 음모론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이들입니다. 보도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죠. 공교롭게도 이 국방색 입은 남성의 인상착의는 JTBC의 또 다른 이모 기자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서부지법을 막던 경찰이 시위대에 일부러 길을 터준 것 아니냐, 이거 함정 수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그런데 여당 대표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들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혼란한 정국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돈과 정치적 영향력을 한꺼번에 거머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폭동의 구심점이 된 극우 유튜버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끝없이 음모론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이 중국 공안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명찰을 달지 않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겁니다. 경찰 어딨어요? 말해봐요, 말. 한국말 해봐, 한국말. 한국말 못하네. 야, 공안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 중에 명찰이 없는 중국 공안이 다수 배치돼 있다는 유튜브 낭설이 실제 충돌로 이어진 겁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단을 체포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허무맹랑한 음모론도 확산 중입니다. 99명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래서 댓글 작업에 동원됐다. 이게 이제 오키나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지만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의 계엄 모의에 앞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분위기를 띄운 것도 극우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계엄 직후부터는 두둔에 앞장섰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심사를 앞두고는 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휘부의 명령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합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전 씨는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됐어요? 확실해요? 극우 유튜버들은 이른바 부정선거 증거가 곧 공개될 거란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안 잡고 계엄을 저질렀겠느냐. 저는 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수할 때 손자병법, 삼국지 이거 통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결기와 그 통찰력, 그다음에 작전을 저는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입을 통해 또 다른 음모론이 번져가면서 혼란과 분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폭동의 책임이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극우 폭동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는데요. 시민들이 모인 현장 연결합니다. 송서영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윤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시민들은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에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본인이 집회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까지 보내면서 직접 선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법을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력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참담하기도 하고요. 윤석열은 체포되고 구속이 됐는데 제2, 제3의 내란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배후를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폭도로 변한 극우 시위대를 끊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은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요. 나라를 전복하고 싶은 전복 세력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즉각 파면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라며 대통령실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경호처는 오늘도 내란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와 수차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자리에 함께한 경호처 관계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내란죄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현직 경호관은 김성훈 차장이 이후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경계 근무 시 총기를 노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하고 3차 저지선인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들은 여전히 정당한 경우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본인의 휴대전화도 가져오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경호처가 대통령 지시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 방첩사령관과 수도 방위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감추려 한 건데 서버 관리자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안가 CCTV 등 비상계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다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됐는데도 여전히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핑계로 수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총기 사용 검토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총기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차장도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들이 속속 풀려나면서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호관들은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이라는 분위기를 전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직무 배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인사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직무 정지조차 안 시킨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경찰 출석을 미뤘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차례로 경찰에 나가 체포됐다가 이내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고 이 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한 경호처 직원이 MBC의 내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직원들이 멘붕, 즉 극도로 혼란스러워한다고 말문을 연 이 직원은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은 두 사람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보통 수사기관 수사를 받게 된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복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차장이 휴대폰을 빼놓고 출석할 정도로 증거를 숨기려 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경호관들에게 위법을 강요한 지휘부를 직무 배제해 묵묵히 법을 지킨 경호관들을 보호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그자가 다시 복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습니까? 학폭을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셈 아닙니까? 경호처가 보복 조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 역시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지휘부의 직위 해제를 강력히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은밀하게 건넸던 문건 실물 사본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도중 판사로부터 딱 하나 받았다는 질문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역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썼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답했죠. 먼저 이준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사항 3개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은밀하게 건넨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지휘부가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건 실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나라 돈까지 끌어쓰려고 했던 문건은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관련 증언도 많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그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활동 규제 등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며 전두환 정권 장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MBC가 확보한 문건을 계엄 포고령 문건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제목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장은 동그라미로 시작합니다.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이른바 최상목 문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지난번에 계엄 포고령도 그렇고요. 이번에 김용현 장관이 또 실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그때 있었는데 이번에 최상목 문건 관련해서도 이거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약간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한 거죠? 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내가 썼는지 김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서부지법 영장심사판사가 딱 하나 했다는 질문인데 이번에도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미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포고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죠. 사실 윤 대통령에게 이 최상목 문건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을 뿐 내란 목적은 아니었다. 즉 목적을 부인해야만 내란죄 성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이어 아예 국회 대체기구인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한 문서들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서부지법 판사가 정곡을 찌른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이었다는 이 김용현 장관에게 연이어서 책임을 떠넘기고 미루는 입장이잖아요. 네. 김용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최상목 문건의 작성자는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해명을 내놨는데요.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긴급 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기재부의 준비조직 구성을 의미한 거다.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최상목 문건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또 해명 시점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영장심사에서 판사가 이 부분을 콕 집었는데 윤 대통령이 답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포고령을 누가 썼든 비상입법기구 메모를 누가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위헌 위법적 내란의 핵심 증거인 해당 문서를 윤 대통령이 모두 검토하고 승인해서 실행됐다는 점이 핵심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부하 탓을 하면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미루는데 앞으로도 뭘 더 미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입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말을 반복하듯 국민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 수단인 저항권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가당치도 않게 입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헌법 유서영 기자입니다. 법원을 습격한 폭도의 입에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도 저항권을 언급하며 몽둥이 찜질을 해도 면책되냐는 식의 재판관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극우 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헌법에 담긴 저항권은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이 부순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였습니다. 국가의 어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정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것은 사실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봐야 되죠. 진정한 저항권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먼저 잡으러 온 방첩사 체포조 49명, 시민들로 둘러싸여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려던 수도반이 사령부 군 버스도 시민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검찰은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계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한 무장 군인들을 온몸으로 막아내 국회를 지킨 시민들의 힘이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여권 정치인은 물론 전광훈 목사까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청을 받았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만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긴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내란 동조 집회를 주도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 간다고 홍보했습니다. 여러분, 나 우습게 보지 마요. 한국 사람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식에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야.
내란을 옹호하는 걸 넘어 폭동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 등 여러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며 한국 정치 상황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1901년부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주관하는 의회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400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야외 단상에 앉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원, 대법원 판사, 전직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및 가족 등이 대상으로 근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 있는 핵심 참석자들입니다. 그런데 취임식 참석자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단상 아래 야외에서도 취임식을 볼 수 있는데 입장권이 무려 22만 장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에게 분배돼 지역구 주민이나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배포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의원 등을 통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마저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취임식 장소가 실내인 의사당 내부로 변경돼 일반 입장권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의원들에게 기존 티켓을 받은 사람들은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티켓은 기념품이 될 거라고 전달하라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We flew in on Thursday because we had to pick up our inauguration tickets at our congressman's office. And so now we don't have inauguration tickets because they're doing it inside. 결국 한국 정치 상황을 알리겠다며 호기롭게 미국으로 향한 국내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공식 취임합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각종 공약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취임 첫날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재용 특파원, 일단 한파 때문에 장소가 실내로 변경됐다고요. 취임식 순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실내 취임식은 지난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입니다. 당시 영하 14도였는데 현재 영하 약 5도 정도입니다. 장소가 실내인 의사당 중앙홀로 바뀌면서 현장 참석 인원도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도 많이 왔습니다만 중앙홀 수용 인원이 약 600명 선이라 미국 정재계 핵심 아니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대다수는 실내 체육관에서 구경해야 합니다. 취임식은 성공의 성당에서의 감사 성찬례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담 그리고 취임 선서와 연설, 환송 행사와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보안상 비공개지만 취임 선서만은 정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수정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정오에 끝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대선 승리 축하 집회가 열렸는데 취임 연설에 축소판 같은 연설이 있었죠. 네,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트럼프의 상징곡 같은 YMCA를 원곡자인 빌리지 피플이 직접 나와서 공연하는 가운데 당선인은 향후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act with historic speed and strength and fix every single crisis facing our country. We have to do it. 네, 이 말은 대선 공약들을 그만큼 빨리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작전이 대표적입니다. 공격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석유와 가스에 대한 시추 제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는데 출생 시민권 제도와 기후 환경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고 의사당 폭동자들도 사면할 계획입니다. 보편 관세와 틱톡 금지법 유예까지 포함해서 약 100여 개의 행정명령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어제 행사에선 당선인이 유일하게 머스크를 무대에 올려 세워서 치켜 세웠습니다. 황태자 머스크를 앞세워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자신에게 저항했다고 생각하는 공조직을 재정리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오늘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는 트럼프 불안감에 숨을 죽였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불확실성, 전국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저 1.6%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내부 전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정희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1억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트럼프를 테마로 깜짝 등장한 이른바 밈코인마저 주말 새 12배가 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가상화폐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코인 시장이 들썩이는 겁니다. And if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as we say, it's going to the moon. I want America to be the nation that leads the way. 우리 증시는 경계감에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쏟아낼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관세 장벽은 어떻게 적용될지, 전기차와 반도체 지원법을 얼마나 뒤집을지 하나하나가 시한폭탄 같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부터 불확실성이 정책 리스크로 전환된다면서 트럼프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에서 1.7%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에서 2달 만에 0.2에서 0.3%포인트가량 더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12.3 내란 사태로 요동친 12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 모두 바닥을 찍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과 어떤 심리 위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수 중심으로 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한 0.2 정도 있다라고. 이 시기 정치로 인한 불확실성 지수는 계엄 선포와 함께 치솟아 2차례 정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가결 직후,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이 불확실성 지수는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통상 2월에 처음 공개하던 경제 전망 수치를 이례적으로 한 달 앞당겨 발표한 이유에 대해 예기치 못한 정치 리스크의 영향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네, 2주 연속 압도적으로 국제대회 정상에 오른 안세영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부상 후유증도 완벽하게 극복하면서 얼굴엔 웃음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올해 2대회 연속 우승에 10경기를 모두 무실세트로 승리하는 완벽한 경기력을 뽐낸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작심 비판 발언에 코칭 스태프와 불화설까지 불거져 취재진을 피해 다녔던 지난해 말과는 달리 오늘은 여유가 넘치고 우승도 되찾았습니다. 새해부터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올림픽은 끝났고 이미 지난 과거이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협회장 선거 파행으로 대표팀 지도자 없이 대회를 나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안세영은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경기에 임해서는 선수들이 당연히 다 풀어나가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더 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부상 후유증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체력만 믿고 제 플레이를 다 발휘하지 못할 때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세 나이에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올림픽 금메달을 모두 차지해 사실상 배드민턴 명예전당 입성을 예약한 안세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전설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벌써 레전드. 아니, 앞으로 계속 제가 해나가는 길이 곧 기록이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NBA에서 나온 엄청난 파리채 블록슛 보시죠. 마치 배구 블로킹을 보는 듯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중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에 강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도심은 희뿌연 먼지에 가려졌고 이 먼지 속에 파묻힌 남산타워는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평소라면 이렇게 또렷하게 보였을 텐데요.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이 123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고 가시거리는 2km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았는데요. 이러한 날씨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초미세먼지 예보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대부분 지방의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도시에서 생겨나는 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창원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 12도 등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내란 세력 그리고 극우 선동자들이 매번 입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분을 운운하며 현혹하지만 사실은 돈과 세력을 얻고 자신만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부하든 추종자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인생 따윈 땔감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아닌 척하죠. 법을 파괴하려는 가스라이팅을 법원과 수사기관이 법으로 멈춰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